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순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갑자기 저에게 너무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고급 한우를 사다 주고 비싼 건강식품을 계속 사오더라고요. 평소 알뜰한 며느리가 갑자기 돈을 물쓰듯 하니까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한우를 사왔어요. 몸보신 하셔야죠. 할머니, 이 건강식품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냉장고는 늘 가득 찼고 평소 먹어보지 못한 비싸고 좋은 음식들로 식탁이 차려졌죠.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돈도 좀 벌고 엄마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기침만 해도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과도하게 놀라고 말이 조금만 느려져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안경이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안경은 머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시네요 하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정정해요. 70세라고 해도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혼자 시장 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를 병든 사람 취급하는 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세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서요. 종합검진? 나 작년에 받았는데 뭐?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주 받으셔야죠. 특히 신경과 쪽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신경과요? 왜 갑자기 신경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박 원장님이 협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떡하지?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뭔가 계획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마치 이미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검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들 부부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을 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자세히 설명하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날은 정말 서둘러서 대충 급한 일 생겨서 나갔다 올게요 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화장실을 가던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 굳게 잠겨있던 아들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민수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서재 안을 들여다봤는데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눈에 띄더라고요. 김순이라고 큰 글씨로 써있는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여러분, 정말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김순이 치매 진단서였어요. 제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서류는 호견인 지정 신청서였어요. 치매 환자인 김순이의 재산 관리를 위해 아들 민수를 호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매각하기 위한 예비 계약서였죠. 네 번째는 은행 서류들이었어요. 제 명의의 모든 예금과 적금을 확인한 내역서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환자가 되어 있고 아들이 제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 맨 아래에는 스케줄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서 발급 완료. 2단계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 다음 주 화요일. 3단계 호견인 지정 서류 사인 받기. 4단계 부동산 매각 진행. 5단계 예금 이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상시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기라고 적힌 메모까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비싼 음식들을 사다 줬는지, 왜 제 건강을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했는지,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저는 재빨리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변호사가 다음 주까지 서류를 완성한다고 했어. 그때까지만 조금 더 연기하면 돼. 그런데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지 않아? 요즘 우리 행동을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있고 박 원장님도 우리 편이야.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70살에 치매까지 있으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 집값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 지금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새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야. 거의 5억 가까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예금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70년을 산 지혜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박 할머니를 만나서 치매 진단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2-3번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진단서는 가짜였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법률 상담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 할머니들도 컴퓨터 다 하거든요. 검색해보니 가짜 진단서로 호견인을 지정받는 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아들 부부가 또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길래 화면을 봤는데 이메일함이 열려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제 집값을 정확히 알아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폴더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 명의의 모든 예금과 적금 잔고를 확인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총액이 거의 2억 정도 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언니, 우리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어. 어머니가 생각보다 멀쩡하셔서 쉽지 않아.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 집값이랑 예금 합치면 거의 7억 가까이 될 것 같아. 와, 대박. 그럼 너희 빚 다 갚고도 강남에 새 아파트 살 수 있겠네. 이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들 부부가 빚에 쪼들려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걸 위해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건망증을 보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제만의 반격을 준비했거든요. 내 안경이 어디 갔지? 하면서 머리 위에 올려놓은 안경을 찾는 척도 하고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깜빡하는 척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증거 수집도 착실히 했어요. 그 의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의사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가짜 진단서를 써준 전력이 있고 현재 의료진 감시 대상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아들 부부의 재정 상황도 알아봤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카드빌,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거의 파산 직전이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또 깊은 밤에 대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여보, 박 원장님이 연락 왔어. 후견인 지정 서류 준비 다 됐다고. 정말?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응. 화요일에 친척들 다 불러서 분위기 잡고 어머니가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 거야. 만약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거부하실 수 없어. 이미 치매 진단서도 있고 의사소견서도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머니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마침내 그 화요일이 됐어요. 아들 민수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친척들이 좀 올 거예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앞으로 간단한 서류 정리하려고요. 오후 이 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양복 입은 남자도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였어요. 민수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걱정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친척들이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표정으로 그래. 민수야, 엄마가 이제 늙어서 깜빡깜빡하나 보네. 하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할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아들분이 후견인을 맡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작은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순이가 치매라고?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민수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버지, 촉이라서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진단하셨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할머님,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아드님이 할머님을 잘 돌봐드리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죠? 민수야,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야.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한테 받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줄래?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난달에 병원 신경과에서. 아, 그래?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진단 기록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 치매 진단서 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 의사에게 문의해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가짜 진단서를 써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진 감시 대상에도 올라 있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님, 그런 말씀을. 잠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난 금요일에 민수 서재에서 이 모든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둘째, 토요일에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그 의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셋째, 일요일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넷째, 월요일에는 은행에 가서 제 계좌 이용 내역을 확인했고, 다섯째, 화요일인 오늘까지 민수와 영희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거의 7억 가까이. 우리 빚 다 갚고도 강남에 새 아파트 살 수 있겠네. 친척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큰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영희는 울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 그래서 엄마를 속이는 게 정당하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아팠어요.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안 줬을 것 같아.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했으면 안 도와줬을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자리를 떴고 친척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은 건 저와 아들 부부뿐이었어요. 민수야, 영희야, 너희는 지금까지 엄마를 뭘로 봤어? 그냥 돈 많은 늙은이?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니까 미리 재산이나 챙겨두자는 생각이었어. 두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70년을 살면서 뭘 못 봤겠니?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봤고 배신당하는 것도 봤어. 하지만 내 친자식한테 배신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저는 며칠 동안 깊게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를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족이 영영 흩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민수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를 다시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영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들켰으니까 그냥 사과하는 거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엄마의 결정을 들어봐. 첫째, 너희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둘째, 앞으로 3년 동안은 엄마와 연락하지 마라. 셋째, 3년 후에 진짜로 뉘우치고 변했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빚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줘. 엄마가 다 갚아줄 테니까. 민수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잘못인데 엄마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하지만 3년 후에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배신이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이 제게 있었거든요. 몇 주 후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순이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보람을 느끼는걸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민수였어요. 3년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훨씬 수척해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더라고요. 엄마, 민수야,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영희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영희는 이혼했어요, 어머니. 그 일 이후에 영희가 저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한 게 괴롭다면서요. 민수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갚아주신 빚, 이자까지 해서 모두 갚으려고 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 얼마나 모았는데? 2억 3천.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갚아나갈게요. 저는 그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돈을 받으려고 너를 기다린 게 아니야. 어머니, 지난 3년 동안 뭘 깨달았는지 그게 궁금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진짜로 어머니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언젠가 상속받을 재산의 주인 정도로만 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3년 전에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알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서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내야 해. 내가 엄마를 진짜 어머니로 존중하고 엄마도 너를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대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려고 하지 마. 그날부터 저와 민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예전처럼 가까운 모자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70세라고 해서 누군가의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독립적이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가끔 민수가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 대신 진심이 담긴 짧은 대화를 나눠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